여기 앉아 여기. 됐어. 혼자 안 돼. 여기야. 혼자 안 돼. 주민을 업고 산불 탈출에 극한 상황에서 탈출한 영덕군 외국인 선원이 있어 화제입니다. 지난 3월 25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청송을 거쳐 영덕 서쪽 경계 지점까지 확산했는데요. 아비규환의 상황 가운데 주민들의 대피를 도운 인도네시아 출신 31살의 선원 수기안토 씨의 이야기입니다. 8년 전 한국에 온 뒤 줄곧 영덕군에서 선원으로 근무했고 한국에서 결혼하여 정착한 수기안토 씨. 수기안토 씨는 고령으로 거동이 어려운 주민들을 업고 수백 미터 떨어진 마을 앞 방파제까지 대피해 다수의 인명을 구조하여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젠입니다. 인도 북부의 작은 마을 출신이죠. 우리 마을은 너무나 가난해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다행히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마을에 있는 작은 학교에 다닐 수 있었거든요. 14살 때였을 겁니다. 마을에 드물게 TV가 있는 집에서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았어요. 깨끗한 도시,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꿈 같은 세상이었죠. 그날 이후로 한국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밤마다 뒷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언젠가 저 별들 너머에 있는 한국에 가서 우리 가족이 더 이상 굶주리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우리 가족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심하게 아프신 후로는 형편이 더욱 어려워졌죠.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아픈 아버지를 돕고 어머니와 함께 밭일을 해야 했어요. 그래도 한국에 대한 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작은 인터넷 카페에서 틈틈이 한국어를 독학했어요. 가끔은 교통비를 아끼려고 3시간씩 걸어서 카페에 갔던 적도 있었죠. 23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어요. 뭄바이의 한 취업 알선소에서 한국 어선의 일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월급이 인도에서 받는 것보다 3배나 많다고 했죠. 정말 꿈만 같았어요. 출국 전날 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제가 큰아들이라 떠나는 것을 슬퍼하셨지만 동시에 가족의 미래를 위한 선택임을 알고 계셨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때는 한국에서 어떤 운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밖으로 인도 땅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밀려왔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깨끗한 공항, 질서정연한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고단했죠. 취업 알선 브로커의 안내를 받아 저는 그날로 경북 영덕의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환경, 익숙지 않은 음식, 무엇보다 언어 장벽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인도에서 독학한 한국어는 실전에서 거의 쓸모가 없었습니다. 선장님의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자주 혼났죠.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고된 노동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어요. 처음 몇 주간은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울었습니다. 고향이 그립고 가족들이 보고 싶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들과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항구 근처 작은 식당에서 김 아주머니라는 분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제 지친 모습을 보시고는 매일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챙겨주셨어요. 서툰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하려는 저를 보며 웃으셨죠. 그리고 천천히 쉬운 단어로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장님도 생각보다 따뜻한 분이셨어요. 처음엔 엄하게 대하셨지만 제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마음을 여셨습니다. 다른 선원들에게 저를 잘 챙기라며 라제니는 이제 우리 식구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소속감을 느꼈어요. 일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우연히 영덕에서 일하는 인도인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프리아라는 여성을 만났어요. 그녀는 저보다 2년 먼저 한국에 와서 인근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고향 출신은 아니었지만 모국어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둘 다 타국에서 고생하는 처지였기에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1년 후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귀여운 아들 라훌이 태어났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이제 한국은 저희에게 단순한 돈벌이 장소가 아닌 진정한 집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2025년 3월, 그날은 평범한 봄날처럼 시작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바다로 나가 평소처럼 조업을 했고, 오후에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함께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봄바람이 따스하게 불어오는 날이었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하루가 끝나갈 무렵, 텔레비전에서는 강원도 일대에 발생한 대형 산불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리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마을에 재앙이 찾아왔어요. 전국적으로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강원도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이 강한 북동풍을 타고 경북 지역까지 번져왔습니다. 뉴스에서는 이 산불이 역대급 규모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었죠. 지난 몇 주간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아 산과 들이 바짝 말라있던 상황이었어요. 당시 기상청에서는 이례적인 강풍주의보까지 발령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새벽 3시 갑자기 마을에 비상 사이렌이 울렸어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 잠에서 제대로 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을 이장님의 다급한 방송이 들려왔죠. 모든 주민은 즉시 대피하세요. 산불이 마을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급히 잠에서 깨어 창밖을 내다보니 산 전체가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온 산이 불바다였어요. 불길이 예상보다 빠르게 번져 이미 마을 근처 산림이 불타고 있었죠. 창을 열자 코를 찌르는 매캐한 연기 냄새와 귀를 찢는 듯한 나무가 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빠르게 깨웠어요. 아내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5살 아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아내는 당황해 아이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아내에게 필요한 것들만 가방에 넣고 아이를 데리고 먼저 대피소로 가라고 했습니다. 마을 회관이 임시 대피소로 지정되어 있었죠. 저는 이웃들을 확인하고 곧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요. 약속해요. 꼭 와요. 그녀의 말에 저는 걱정하지 말라며 웃어 보였지만 사실 저도 불안했어요.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보낸 후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제 귀에 들려온 것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노인들의 비명소리였어요. 살려달라는 외침, 다리가 아파서 움직일 수 없다는 호소. 우리 마을에는 홀로 사는 8, 90대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은 자식들이 도시로 떠나고 혼자 남은 분들이죠. 갑작스러운 산불에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을 소방대원들이 이미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었지만 불길이 너무 빠르게 번져 모든 집을 다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방차 한 대로는 역부족이었고 도시에서 지원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죠. 저는 주저없이 불길이 다가오는 집들로 뛰어들었어요. 먼저 박 할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 세게 두드리며 할아버지를 불렀어요. 몇 분이 지나서야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문 앞까지 나온 할아버지를 발견했죠. 할아버지의 얼굴은 연기 때문에 검게 그을려 있었고 호흡도 불규칙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등에 업고 대피소까지 데려다 드렸어요. 숨을 고르고 다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이 할머니와 정 할머니의 집을 찾았어요. 두 분은 자매로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들은 겁에 질려 서로를 부둥켜 안고 계셨어요. 정 할머니는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가 필요했죠. 다행히 곧바로 이장님이 도와주러 와서 함께 두 할머니를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었습니다. 불길은 점점 더 거세졌고 연기로 인해 호흡하기조차 힘들었어요. 눈이 따갑고 목이 타는 듯 했습니다. 마스크도 없이 뛰어다니다 보니 기침이 멈추지 않았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셨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한 명씩 노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김할머니, 이할아버지, 최할아버지. 집집마다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몇몇 집은 이미 불길이 옆까지 다가와 있었고 지붕에 불이 붙기 시작한 집도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며 불을 끄려 했지만 바람이 너무 강해 효과가 크지 않았어요. 대피 작업을 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아내와 아들이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을 돕는 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제 옷은 땀과 재로 젖어 있었고 팔과 다리에는 작은 화상을 입었지만 그런 것쯤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불길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집은 마을에서 가장 고령인 최할머니의 집이었어요. 90세가 넘은 최할머니는 다리가 불편해 거동이 거의 불가능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 마을에 살아있는 역사로 불리던 분이셨죠.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 마을에서 태어나 한국전쟁과 산업화 시대를 모두 겪으신 분이었어요. 최할머니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산 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불길은 이미 집 주변까지 다가와 있었어요. 나무로 된 담장은 불이 붙기 시작했고 마당에 있던 나무들도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었고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최할머니가 방 구석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창문을 깨고 들어가려던 순간 옆집 김 아저씨가 달려왔어요. 그분은 최할머니의 비상 열쇠를 갖고 있었습니다.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죠. 연기가 자욱해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숨을 쉬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최할머니에게 다가가 제가 왔다고 말씀드리며 함께 나가자고 했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는 그냥 두고 가라고 하시며 이미 포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할머니를 두고 갈 리 없었죠. 김 아저씨와 함께 할머니를 안전하게 모시고 나가야 했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저는 할머니에게 용기를 북돋아드렸어요. 김 아저씨가 할머니의 중요한 약과 사진첩 몇 장을 챙기는 동안 저는 주저없이 최할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할머니는 생각보다 가벼우셨어요. 평생 고된 일을 하시며 살아오신 흔적이 그 가벼운 몸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갑자기 불길이 더 거세졌어요. 바람이 방향을 바꾸어 불이 우리 쪽으로 빠르게 번져왔습니다. 김 아저씨가 놀라서 외쳤죠. 빨리 뛰어요. 지붕이 무너질 것 같아요. 저는 할머니를 꼭 붙잡고 있으면서도 최대한 빠르게 이동하려 했어요. 뜨거운 열기와 자욱한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도 있었지만 최할머니를 위해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제 등에서 작은 목소리로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를 위한 기도였어요. 숨을 참고 불길 사이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뜨거운 제가 팔과 얼굴에 떨어졌지만 아픔도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마을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안전한 곳에 도착할 수 있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할머니의 집 지붕이 무너진 거였어요. 만약 몇 분만 더 머물렀더라면 우리도 그 아래 깔렸을 거라고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할머니도 그 소리를 들으셨는지 제 등에서 몸을 떨었어요.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체력이 바닥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다행히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소방관들과 주민들이 저와 최할머니를 발견하고 달려와 도왔습니다. 김 아저씨도 무사히 뒤따라왔죠. 그렇게 마을의 모든 주민은 무사히 산불에서 탈출할 수 있었어요. 대피소로 쓰이던 마을 회관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을 꼭 안아주었죠.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고 아내는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안도와 자부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제가 구한 노인분들이 모두 안전하게 있었어요. 박 할아버지는 자원봉사자에게 응급치료를 받고 계셨고 이 할머니와 정 할머니는 담요를 덮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모두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최할머니가 일어나 저에게 다가오셨을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다리가 불편하셔서 평소에는 잘 걸으시지 못했는데 그날은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오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죠.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할머니를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한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은인이었던 거예요. 밤새 산불은 계속되었지만 새벽이 되자 바람이 잦아들고 소방헬기들이 본격적으로 진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산불은 마을 일부를 태웠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구조대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주민들의 협력 덕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저를 영웅처럼 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더 주목받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산불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외국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 마을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른 이들을 돕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산불 진화 작업이 완전히 끝나고 이틀 후 저는 아직 얼굴과 팔에 난 작은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가끔 그날 밤의 열기와 연기 냄새가 생생하게 떠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대구에서 온 지역 뉴스 기자가 저를 인터뷰하러 왔어요. 기자는 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노인들을 구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사실 저도 무서웠다고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분들을 그대로 두고 갈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마을은 제 두 번째 고향이고 이곳 주민들은 제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그 마음을 돌려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제 이야기는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고 곧 SNS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죠. 처음에는 카메라를 보는 게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제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뉴스가 나간 후 전국 각지에서 응원 메시지와 함께 작은 선물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손편지를, 어떤 분은 직접 만든 물건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초등학교 학급에서는 감사 카드를 만들어 보내주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그림과 글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후 법무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의 용기 있는 행동을 인정해 특별히 장기 거주 비자를 발급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단기 체류 비자로 체류 기간 연장에 항상 불안함이 있었죠. 비자 만료일이 다가올 때마다 혹시 갱신이 안 되면 어쩌나 걱정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출입국 관리소에 방문한 날 직원들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모두 저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비자를 받는 과정도 특별히 신속하게 진행되었어요. 담당 직원 앞에서 작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히 돈을 벌어 가족을 돕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곳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비록 제 피부색과 억양은 다르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국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비자를 받은 날 선장님은 제게 하루 휴가를 주셨어요. 오늘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격려해 주셨죠. 비자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깜짝 파티를 준비해 놓았어요. 마을 주민들도 함께 축하해 주셨습니다. 라훌은 아빠가 TV에 나온 것이 신기한지 계속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날 밤 인도에 있는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제가 한국에서 보여준 용기가 고향 마을에도 알려졌다며 모두가 저를 자랑스러워한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그저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자랑스러움과 그리움이 함께 담겨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산불 사태가 완전히 진정된 후 저는 지역 재난 복구 봉사활동에 참여했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고 화재로 잃어버린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을 도왔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봉사활동 중에 만난 한 노인분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돕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꿈꿨던 코리안 드림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진정한 꿈은 제2의 고향을 찾고 그곳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여전히 인도의 가족들이 그립고 고향 마을의 풍경이 생각나는 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또 다른 가족과 고향이 생겼어요. 제 아내와 아들, 그리고 이 작은 어촌 마을의 모든 분들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산불 이후 첫 비가 내린 날, 마을 뒷산 자락에 올랐어요. 아직 연기가 남아있는 숲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봄비가 내리면 곧 새싹이 돋아날 거라고요. 자연은 다시 생명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제가 인도에서 꿈꿨던 코리안 드림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꿈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을 맞으며 저는 이제 정말로 이 땅의 일원이 되었음을 느꼈어요. 제 코리안 드림은 돈이나 성공이 아닌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로 완성되었습니다.
비록 피부색과 억양은 다르지만 이제 저는 진정한 한국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